우리 아들 민준이 오빠를 점점 더 닮아가요. 언젠가 언니가 알아볼까봐 무서워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동생이 지난 30년간 제가 단단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잔혹한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 그 끔찍한 오후가 찾아오기 바로 직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지요. 그날도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베란다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맺힌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며 제 인생도 저렇게 평온하게 빛나고 있구나 생각했지요. 한평생 버팀목처럼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준 남편, 자식이나 다름없이 제가 업어 키운 하나뿐인 여동생 미영이, 그리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이유인 손주 민준이까지. 제 세상은 한 조각의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네, 저는 진심으로 제 남은 생에 더 이상의 후회나 아쉬움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서재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순전히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와 함께 잊혔던 시간들이 쌓여있는 곳, 남편의 젊은 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공간을 말끔하게 치워놓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었지요. 책상 위 위태롭게 쌓여있던 낡은 전공 서적들을 조심스레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책더미가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이코 칠칠치 못하기는. 작게 투덜거리며 허리를 숙이는데 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드러난 책상 밑 깊숙한 곳에 생전 처음 보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자물쇠까지 단단히 채워진 손때 묻은 상자. 이게 뭘까? 혹시 젊었을 적 저를 위해 준비했다가 잊어버린 연애 편지라도 들어있는 걸까? 엉뚱한 상상을 하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 오래된 필통 안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먼지 쌓인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철컥 하고 유난히 메마른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낡은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앳된 얼굴의 제 동생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어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연인들만이 지을 수 있는 은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기댄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처럼 저는 홀린 듯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에서부터 빛바랜 컬러 사진에 이르기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의 증거들이 제 손끝에서 차갑게 바스러졌습니다. 사진들 맨 아래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누렇게 색이 바랜 편지지.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열어보지 마라. 제발 열어보지 마. 머릿속에서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제 손은 이미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 쓴 그 글씨체는 분명 제 동생 미영이의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그 글자들을 읽어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 오빠를 점점 더 닮아가요. 언젠가 언니가 알아볼까봐 무서워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것이 무슨 뜻인지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민준이가,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내 손주 민준이가, 내 하나뿐인 조카가 저 두 사람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이야.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손에 들린 편지의 차가운 감촉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비명처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상에서 가장 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지겹도록 귀에 울렸고 맛있게 끓여낸 김치찌개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영문도 모른 채 던져진 배우 같았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저 두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저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보았던 수많은 사진들 중 한 장을 골라 식탁의 중앙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찌개 그릇 옆에 멈춰서는 그 찰나의 순간 남편과 미영이의 젓가락질이 동시에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짧고도 선명한 당혹감.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푸아하 하고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어디서 찾았어. 우리 젊었을 때네. 옆에 있던 미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언니,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이거 완전 흑역사인데. 그때 우리가 무슨 장난을 한다고 커플인 척 사진을 찍었잖아. 기억 안 나?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연극 배우들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완벽한 호흡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만 보고 있자 남편은 웃음기를 거두고는 상처받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지금 나하고 당신 동생을 의심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거짓말의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제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던 과거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0수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지요.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미영이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제 품에 무너지듯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가여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혼모는 절대 안 된다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미영이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그런 미영이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찌나 듬직하고 고맙던지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처제도 우리 가족이잖아. 힘들 때 기댈 곳은 우리밖에 없어. 그는 정말로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고 병원비는 물론 아이에게 좋다는 온갖 영양제와 옷가지들을 철마다 챙겨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만삭이 된 미영이를 위해 밤늦게 퇴근하는 길에 동생이 먹고 싶다던 과일을 사 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제 남편의 자상함과 처제를 아끼는 마음에 감동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보다 더 동생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조카를 챙기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게 말했지요. 정말 좋은 형부를 두었다고.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어느 날 밤 지쳐 잠든 미영이를 돌보고 늦게 들어온 제게 남편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도 인자하고 따뜻해서 제가 평생을 의지했던 바로 그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우리가 아이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의 저는 그 말이 상처받은 제 동생과 조카까지도 제 자식처럼 품어주겠다는 세상 없이 넓고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내를 향한 조롱이자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남편은 민준이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고모부였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랑은 고모부라는 이름으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유별나고 기이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장가장 걸음마를 떼던 시절 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지기도 전에 제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정작 아이 엄마인 미영이는 애들은 다 저렇게 크는 거야 라며 태평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남편이 유난히 조카를 아끼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사랑은 집요할 정도였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들을 저나 미영이보다 더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고, 아이가 먹는 요구르트 상표나 식빵의 가장자리는 꼭 잘라줘야 한다는 사소한 습관까지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가는 대신 민준이를 데리고 갈 만한 체험 학습관이나 박물관을 알아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미영이가 가끔 형부가 나보다 더 민준이 엄마 같아 라며 농담을 던질 때면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내 남편이 내 동생의 부족한 부분을 저렇게 채워주는구나. 우리 가족은 참 서로를 아끼는구나. 그 어리석은 믿음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민준이의 5번째 생일날이었지요. 온 가족이 모여 촛불을 끄고 아이는 신이 나서 선물을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로봇 장난감은 역시나 남편이 사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로봇을 품에 꼭 껴안고 제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해맑고 순진한 얼굴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모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보다 더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이는 살짝 삐친 척을 했지만 모두가 그저 아이의 귀여운 애교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수년이 지난 지금 기억의 파편처럼 떠오른 그 장면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순수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와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교감이었습니다. 그날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모든 것을 알고도 바보처럼 웃고 있던 제 모습이 겹쳐지며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헤치고 제 의식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소파 맞은편 한 폭의 그림처럼 다정하게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미영이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란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심코 미영이를 향해 던지는 남편의 눈빛, 그 눈빛을 받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미영이의 미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이 아는 농담을 던지며 잠시 웃음이 터졌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미묘하고 끈적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저들의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가장 편리한 방패막이었던 겁니다. 저들의 비밀스러운 낙원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셈이지요. 제가 만들어준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두 사람은 마음껏 서로를 탐하고 사랑하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숨막히는 고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숙제를 다 끝낸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늘 제 심장을 녹이던 세상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늘 포근하기만 했던 아이의 품이 왜 그렇게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아이의 살결이 닿는 제 어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의 아들이자 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기쁨이었던 존재가 제 인생을 기만한 가장 끔찍한 증거가 되어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숨 막히는 정적을 찢은 것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민준이가 점심을 먹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심한 알레르기 쇼크 증상을 보여 지금 막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그 뒤에 일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남편과 미영이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었고 저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뒤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거칠게 운전대를 휘두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미영이는 옆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 필사적인 표정은 조카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부모의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우리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 쪽, 그러니까 친가 쪽에 특별한 유전 질환 같은 게 있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 질문에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제 남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혈압이 좀 높으셨고 제가 약간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이 민준이의 고모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 앞에서 완벽하게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아이는 새하얀 시트가 깔린 1인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남편과 미영이는 잠시 의사의 소견을 듣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텅 빈 병실에 남아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길고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뜨거운 열에 달뜬 작은 이마,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제 손을 꼭 잡은 자그마한 손. 이 아이는 누구일까? 지난 10수년간 제 삶의 이유였던 사랑스러운 손주인가? 아니면 제 인생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 긴 농담의 증거인가?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지만 제 손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민준이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숨을 색색 내뱉으며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가리 같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해서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그리 생각하며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흐릿하던 아이의 발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제 귓가에 와서 박혔습니다. 아빠, 잊으면 안 돼요. 제 생일은 2개예요. 모두가 아는 날 하나,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 생일.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귀 옆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잠꼬대,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잠꼬대일 뿐이야. 아이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스스로를 미친 듯이 타일렀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 생일. 그 단어가 독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 생일이란 게 언제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귓가에서는 아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 생일. 민준이의 공식적인 생일은 5월 10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해마다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아이가 말한 그 비밀 생일은 대체 언제란 말인가? 기억의 조각들을 미친 듯이 헤집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날, 항상 무언가 어긋나 있던 날이 분명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해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날만 되면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항상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고 미영이는 몇 달 전부터 잡아둔 선약이 있다며 늘 바빴습니다. 그저 지독한 우연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 그날은 바로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저와 제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저를 향해 벌여온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행복해야 할 날을 훔쳐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삼았던 겁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익숙한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과 미영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먼저 와? 민준이는 괜찮다니까. 언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멀고 희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그들을 스쳐 지나가 거실 소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몸을 묻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선 두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법정에 세워진 두 죄인을 내려다보는 차갑고 서늘한 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처음으로 목소리라는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얼음 조각 같은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손 치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제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제 지난 30년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잠긴 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언니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려 합니다. 부모님이 제게 지어주셨던 바로 그 진짜 제 이름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당신이 만약 저였다면 이 세 개의 숫자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거셨을 건가요? 변호사일까요? 아니면 경찰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전화는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제 복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